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서울에서 산 지도 15년 정도 되었는데도 왠지 낯설고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시골에서 살던 유년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매의 막내로 가난한 소장농인 부모 밑에서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의 집 논밭에서 일해서 품삯을 받으며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고요. 쌀도 떨어지고 도저히 7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 밥만 잘 주는 집이라면 아이들 굶기지는 않겠다 싶어서 6째와 11살 막내인 아버지를 다른 집에 입양 보냈습니다. 철규야, 그 집에 가면 매일 쌀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철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갈 수 있어. 가서 양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랑 형 누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 공부 안 시켜줘도 돼요. 제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요. 그러니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거사, 당장 쌀도 없는데 전부 다 똘똘 뭉쳐 살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다 널 위해서야. 엄마 아빠랑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으면 놀러 오면 되지.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저 갈래요. 할머니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억누르면서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양 간 집은 정말 동네에서 소문난 땅부잣집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포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까지 먹을 게 한가득이었습니다. 이제 너네 집은 잊어버려. 여기가 너희 집이니까 형들이랑 잘 지내. 네, 근데 아까 집 둘러보다 보니까 형들이 많던데요. 5명 있던데 자녀가 없어서 저를 입양한 거 아니었어요? 내 친아들 아니야. 다 입양했어. 내가 애들을 좀 좋아해서. 집이 북적북적거리는 걸 좋아하거든. 사내 녀석들이 많으면 든든하고 좋잖아. 형들한테 많이 배우고 빨리 이 집에 적응해. 남자아이만 5명을 입양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었지만 그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철규는 이방서라. 3명이 같이 지내는데 문제 없을 거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쉬고 내일 5시에 기상해서 소들 여물 주고 축사 청소하면 돼. 그러고 8시면 아침 식사 시간이야. 식사 후에 논에 가서 일하고 점심 식사는 12시야. 그거 먹고는 밭에 가서 일하면 돼. 자세한 건 내일 형들이 일하면서 다 알려줄 거야. 저희 집에서는 학교 다녔는데 저 내일 전학 신청 안 하나요? 전학? 부모님한테 얘기 안 들었어? 너 학교 안 보내는 조건으로 웃돈 더 주고 너 데려온 거야? 그럼 저 학교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너도 밥값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들로 입양한 게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자신을 입양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다음날 새벽 5시가 되자 양아버지가 형들 방과 아버지 방문을 열어서 자자, 어서들 일어나. 각자 할 일들 알지? 철규는 처음이니까 정식이가 같은 또래니까 좀 알려줘. 네, 아저씨. 얼른 작업복 갈아입고 빨리 축사로 나가. 양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자애들은 서둘러 작업복과 장화를 신고 축사로 향했습니다. 난 박정식이야. 나이는 11살이고 이 집에 온 지는 2년 됐어. 내가 막내였는데 이제 너가 막내겠네. 이름이 철규라고? 김철규야. 나이는 너랑 같아.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오전에는 비교적 일이 수월해서 팀을 나눠서 큰형들은 돼지 축사에서 돼지 염을 주고 축사 청소하는 일을 하고 밑에 애들은 소 축사에서 일하면 돼. 소 축사는 비교적 깨끗해서 일이 수월해. 아직 다들 어린데 인부들을 안 쓰고 왜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지? 너 진짜 쑥맥이구나. 직원들 고용하면 한 달에 나가는 월급이 얼만데 그 돈 아끼려고 남자애들만 입양한 거잖아. 숙식 제공해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큰형들은 이 집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더라고. 평생 일만 하는 노예처럼 살았던 거지. 그래도 두 분 잘해주시나 보네. 다들 잘 적응하고 사는 거 보니까. 그건 너가 겪어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수다 떨 시간 없어. 제 시간에 각자 할 일 못 끝내면 큰일 나. 아버지는 남자애들과 같이 소들 염을 주고 축사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오전 일을 끝내고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밥상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가루 묻힌 주먹밥 한 덩이에 김치 간장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일해서 그런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더 주시면 안 돼요? 반찬도 덜 나온 것 같은데요? 형들도 군말 안 하고 잘 먹는데 체격도 작은 애가 무슨 먹을 걸 그렇게 밝혀? 오늘 내가 신경 써서 김가루까지 묻혔는데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이거라도 먹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 집이었으면 쌀밥 구경이나 했겠어? 다들 불평 하나 없이 조용히 밥을 잘 먹었고 괜한 소리했다가 양어머니의 화만 돋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밥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밥 공기의 3분의 1쯤 담은 밥에 장아찌와 고추장, 가끔씩 별미로 수제비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 가면 밥 굶지 않고 먹는 거 하나는 잘 먹을 줄 알고 아버지를 입양 보낸 거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속았던 겁니다. 줄임배를 움켜잡고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다 보니 온몸이 부서질 듯이 힘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철규야, 조금만 버텨. 내가 찬물 찜질 해줄 테니까 그러면 좀 나을 거야. 정식아, 나 아저씨한테 말해서 병원 데려다 달라면 안 될까? 나 너무 아파. 아저씨, 절대 우리들 병원에 안 데려가.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집에서 쉬라고만 하셔. 형들이나 나도 몇 번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땐 겨우 약국에서 약 사다 줘서 그걸로 버텼어.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거 아동학대 아니야? 쉿! 야, 너 그런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 양부모가 가만 안 둬. 마당 뒤에 있는 낡은 창고 봤지? 거기가 말 안 듣는 애들 가두는 훈육방이야. 훈육방이라고? 말도 안 돼. 그 방에 들어가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이 괴로워. 쥐들 돌아다니지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하룻밤 갇혀있는 거 정말 끔찍해. 며칠 후 아버지는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멀쩡한 가지들을 자르는 실수를 했습니다. 양부는 손찌검을 하며 그 훈육방에 가뒀습니다. 창고는 눅눅한 습기와 젖은 짚이 바닥에 깔려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고 한켠에는 썩은 감자들이 나뒹굴어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여러 마리의 쥐가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밤새 울면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14살이 된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정식아, 난 이 집에서 노예처럼 평생 살고 싶지 않아. 나 오늘 새벽에 도망갈 건데 너도 나랑 같이 가자. 뭐? 너 제정신이야? 아저씨한테 걸리면 창고에 며칠을 가둘걸? 그 지옥으로 다시 가고 싶어? 그리고 대문이 안쪽으로 쇠사슬로 묶여서 잠겨있는데 그거 열쇠 없으면 못 열어. 그래서 아저씨가 열쇠 어디에 두나 지켜봤는데 아저씨 방 서랍장 위에 두더라고. 그거 몰래 가져오면 돼.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다고?
야, 얼마나 장기가 밝은데. 금방 깨어날 거야. 나만 믿어. 넌 옷이랑 짐 싸서 마당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내가 곧 열쇠 가져갈게. 아이, 모르겠다. 알았어. 조심해. 아버지는 조용히 양부모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서 서랍장 위에 있는 열쇠 꾸러미를 조심히 들었습니다. 까치발로 조용히 뒷걸음질 쳐 나오려는데 바닥에 있는 물통을 넘어뜨려 소리가 났습니다. 양어머니가 인기척을 댔지만 다시 잠들어서 무사히 방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열쇠로 대문을 칭칭 감은 쇠사슬 자물쇠를 열고 아버지와 남자아이는 밤새 뛰어서 집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기상시간인 새벽 5시 전까지는 무조건 이 마을을 떠나야 하기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어둠 속을 걷다 보니 낯선 마을에 도착했고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한 3시간 걸었지? 집에서 엄청 멀리 왔을 거야. 저기 시외버스 정류장 있으니까 저기서 버스 타면 돼. 그 집에서 탈출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 너 덕분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이제 자유야.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난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집에 가는 건 위험해. 다른 친척 집에 갈 곳 없어? 아저씨가 너네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릴 텐데. 아저씨는 우리 집 몰라. 엄마 아는 지인이 중간에서 연결해줘서 나 입양된 거라. 우리 집 주소 몰라.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야. 근데 난 집에 갈 수 없어.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나 데려간 거였거든. 그리고 내가 집에 간다고 나 반길 사람 없어.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할 거고 형 누나들 커서 돈 들어갈 일 더 많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 부담만 더 드릴 거야. 난 내 갈 길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려고? 너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든 밥은 먹고 살겠지.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그렇게 아버지는 14살에 무작정 서울로 왔고 중화요리점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좀 작았지만 숙식 제공을 해줘서 그만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30년간 중식집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내공의 손맛으로 손님들이 꽤 많이 오는 맛집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아버지는 틈틈이 사장님에게 요리법을 어깨너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간 중식집에서 일했고 단골집인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보다는 2살 아래인 20살로 싹싹하고 얼굴도 예뻐서 아버지가 첫눈에 반해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안 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달동네에 살면서도 두 분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제가 태어났고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중국집에서 일을 했고 엄마가 일하는 미용실은 중국집 근처여서 두 분은 수시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서 식사 주문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배달을 갔는데 엄마가 남자 손님 머리를 손질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거였습니다. 당신 배고프겠다. 얼른 식사해. 당신 왔어요? 짜장면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네. 아유, 다들 식사를 하시는군요. 드라이는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이만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사장님. 조만간에 두피 관리 받으러 오세요.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서 두피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네, 선생님이 오라는데 당연히 와야죠. 남자 손님이 나가자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면서 뭐야, 저 남자? 왜 당신 보면서 희죽희죽거리는 거야? 단골 손님이니까 친해서 그런 거죠. 저 남자 조심해. 당신한테 흑심 있는 것 같아. 저 눈빛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인꼬부부 아니랄까봐. 철규씨 지금 홍난이 질투하는 거야?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질투하는 남편 있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그런 거. 빈 그릇은 밖에 두세요. 저 갈게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엄마가 화장을 하고 있으면 웬 빨간 루즈야? 누구 꼬실 일 있어? 향수도 엄청 뿌렸네? 네? 저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게 기본인데 내가 무슨 남자를 꼬신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발뺌이야? 남자만 보면 좋아서 애교 부리고 장난이 아니던데? 여보, 진짜 왜 그래요? 우리 민철이 듣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내가 언젠가는 현장 딱 잡아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는 엄마 옷 검사를 하고 향수도 못 부리게 하고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치마는 못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창밖에서 엄마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홍나나, 네 남편 왜 저러니? 매일 저렇게 너 감시하는데 내가 소름 끼쳐. 저러는 거 의처증 아니야? 손님들도 깜짝 놀라고 영업에 방해되잖아. 아, 속상해. 죄송해요. 남자 손님과 말만 안 하면 금방 갈 거예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돌아갔다가도 또 몇 시간 후면 엄마가 일하는 동안 몰래 창밖에서 지켜보고는 뭐야 니들 나한테 딱 걸렸어. 둘이 벌써 키스까지 하는 사이야? 아, 여보, 진짜 당신 왜 그래요? 손님 죄송합니다. 알바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손님 머리 커트하셔서 스펀지로 눈가에 묻은 머리카락 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상상하지 말라고요, 제발. 이제 둘이 짜고 날 의처증 환자 취급하는 거야? 순간 아버지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벽에 부딪혀 이마에 피가 났습니다. 남자는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엄마가 남자 손님에게 통사정해서 아버지는 겨우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심한 의처증으로 엄마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남자 손님들과 거리를 두니 단골 손님들이 떠나가면서 원장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나나, 너가 내 밑에서 일한 지도 5년이나 되었잖아. 고아로 힘들게 사는 널 내 딸 같은 마음으로 날 보듬었어.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길 바랬는데 지금 너 꼴을 좀 봐. 얼굴엔 생기 하나 없고 그렇게 잘 웃던 애가 웃지도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어떤 손님이 너한테 머리를 맡기겠냐고. 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너 이제 27살이야. 얼마나 고울 나이니. 너 충분히 팔자 고칠 수 있어. 돈 많은 남자와 재혼해서 새 출발하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아내가 병으로 죽고 돈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고민이래. 재혼하려고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하던데 너 생각이 나더라. 어차피 너 민철 아빠랑 혼인신고도 안 해서 법적으로 깔끔하잖아. 언니, 저 생각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예전처럼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으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엄마와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엄마가 남자 사장과 얘기라도 하면 오늘 처음 본 사이가 아닌데? 왜 과일을 더 주는 거냐고? 애인이니까 더 챙겨주고 싶었던 거야? 여보! 왜 그래요 진짜? 뭐야? 당신 정신병자야? 누가 애인이라는 거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엄마는 아버지를 팔로 끌고 빨리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아버지는 엄마를 들들 볶기 시작했고 심지어 없는 사실을 상상으로 만들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엄마 아파요. 너 저리 안 가? 맞다. 민철이 너 얼굴 자세히 보니까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얘 아빠는 누구야? 누구랑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냐고?
심지어 아버지는 친자식인 저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모진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날 이후로 엄마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로 한 남자가 찾아와서 원장님, 좋았습니다. 아유,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 오셨네. 아유, 언제 봐도 멋있어. 아유, 아니에요. 패션쇼 준비하느라 요즘 며칠 밤새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올 정도예요. 아유, 내 밑에서 배울 때부터 내가 이 선생 실력 알아봤지. 지금 강남에서 헤어샵과 옷가게 동시에 한다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지. 헤어며 메이크업, 패션 디자이너까지. 아무튼 제주꾼이야. 오늘 원장님도 뵐 겸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이 선생 부탁이라면 다 들어줘야지. 이번 패션쇼에 저 서포트 해줄 사람을 찾는데요. 헤어랑 메이크업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지방이라 일주일 정도 합숙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괜찮은 사람 추천해 주십사 하고요. 그래?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홍란이가 딱이겠네. 실력이 아주 좋아. 홍란아, 이리 와볼래?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지금 강남에서 헤어샵이랑 패션샵 운영하고 있어. 그렇게 엄마는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일주일간 일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는 이혼해서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었고 엄마와 하는 일이 같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엄마가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깊은 사이가 되었고 엄마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민철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당신이 나 평생 남자 있다고 의심했잖아요. 이제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뭐? 남자가 있다고? 봐, 내 말이 맞잖아. 그동안 계속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 그 남자와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한테 허락받으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몰래 밤에 도망갈 수 있지만 우리 민철이와 당신한테 최소한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민철이 데려가고 싶지만 당신이 절대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저 혼자 갈게요. 진짜 간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바람핀 여자가 뭐 이리 당당해? 거기 가만히 있어. 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둘 다 깜빵에 쳐넣을 테니까. 이 돈 그 사람이 줬어요. 이 돈이면 민철이 데리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이게 다 얼마야? 돈이 새도 새도 끝이 없네. 됐죠? 돈 받고 와이프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세요. 민철아, 밥 잘 먹고 학교 가면 공부 잘하고 건강해야 된다. 엄마, 가지 마. 나도 갈래. 저는 떠나는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오열을 했습니다. 돈다발에 파묻혀 웃는 아버지는 엄마가 가는 뒷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의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가 뿌려지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전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준 돈으로 오랫동안 일하던 중국집을 인수했습니다. 어느새 전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 마치면 가게로 가서 아버지가 요리를 하면 전 서빙과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집 나간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움에 사무쳤습니다. 사실 너무 사랑하다 보니 집착하게 되었고 불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 손님 중에 엄마와 닮은 여자가 오면 달려가서 얼굴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깊었던지 대장암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아버지에게서 요리법을 전수받은 터라 가게를 이어서 운영했습니다. 혼자서는 운영하기 힘들어서
서빙과 카운터를 봐줄 여자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지원자의 면접이 있는 날 식당 문을 들어오는 여자에게서 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엄마와 너무 닮은 여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한 한소희입니다. 사장님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젊으셔서 놀랐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중식당까지 운영하시고 성공하셨네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데 물려받은 겁니다. 참, 보시다시피 식당이 작아서 직원을 많이 두고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홀서빙과 카운터를 담당해 주시면 돼요. 혼자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저 이래봬도 뷔페 식당에서 2년, 고깃집에서 1년, 병원 급식실 주방보조까지 일해서 일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내일부터 저와 같이 일하시죠. 그렇게 여자는 밝고 쾌활해서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아가씨인가 보네. 네, 얼마 전에 사장님 면접에 당당하게 합격하고 일하게 됐어요. 저희 집 단골분 같으신데 우리 사장님이 새로 개발한 게살볶음밥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아가씨가 추천해주니 먹어보죠. 장사 수완이 좋으시네요. 여자가 들어오면서 가게 매출은 점점 더 올랐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저와 단둘이 일하다 보니 여자와 더 친해지게 되었고 특히 여자에게서 나는 화장품 냄새가 엄마에게서 나는 향과 비슷해서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장사도 잘 돼서 식당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맛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요리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요리하는 거 안 힘들어요? 실력 좋은 요리사 뽑아서 당신 요리 비법 전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10대 때부터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전수한 손맛이라 남한테 이 비법 넘겨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당신이 요리 배우는 건 어때? 지금도 당신 간단한 요리는 하고 있잖아. 면 삶고 야채 볶는 거 정도만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익히긴 힘들 거야. 매일 조금씩 나한테서 배우면 돼. 중식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보통 보조로 일하다 5년에서 7년 만에 겨우 짜장면 만들 정도거든. 그만큼 연말을 오래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요리 배우면 당신도 덜 힘들 테니까 저 열심히 배워볼게요. 많이 가르쳐주세요, 스승님. 아내는 식당 운영이 끝난 밤부터 저에게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딸도 같이 식당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홀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함없이 아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던 중 홀에 식재료를 가지러 간 사이 내가 실수로 펄펄 끓는 기름에 물을 부어서 기름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기름이 끓어넘치면서 확으로 스며들었고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주방과 홀까지 번졌고 전 아내와 딸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의식이 없는 딸과 아내를 차례대로 업고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아내와 딸은 영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전 화재로 얼굴에 화상을 입어 몇 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삶의 터전인 가게까지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 느꼈던 상실감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가다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건지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취직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중식당에 면접을 보러 가니 이력서에 사진이 없어서 몰랐는데 얼굴에 화상이 있네요?
아, 너무 커서 눈에 확 띄네. 주방장 구한다고 해서 화상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유, 아무리 주방에서 일한다고 해도 음식 다루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얼굴이 그러면 식사하는 손님 입장에선 좀 찝찝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랑은 일할 수가 없네요. 얼굴에 있는 화상 때문에 가는 곳마다 다 거절을 당했고 저는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져 피하고 싶었고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을 찾다 보니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역인 산동네가 제격이었습니다. 지은 지 꽤 오래된 낡은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인데 2층 월세방이 싸게 나와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동네엔 빈집이 군데군데 있었고 대낮에도 동네에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이 한적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칩거하면서 지냈습니다. 방에는 두꺼운 커튼을 쳐서 집은 어두컴컴했고 라면과 빵으로 근근히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큰 마트는 언덕을 한참 내려가야 되고 동네에 슈퍼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생필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외출은 슈퍼에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누구신가? 이사 왔어요? 처음 보네. 아, 네. 애기 아빠인가? 총각인가? 어느 빌라 살아요? 전 슈퍼 아줌마가 말 건네는 게 불편해서 식료품도 못 사고 급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까봐 가리는데 온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실 집에 라면이 떨어져서 슈퍼에 사러 간 거였는데 못 사서 당장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발을 올려놓자 1층집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서 화들짝 놀라서 멍하니 서 있는데 아휴, 2층 사는 사람이구만. 식사했슈? 들어와서 같이 밥이나 먹어요. 혼자 먹기 적적해서 그러니. 전 괜찮습니다. 보아하니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뭐 오늘 저녁 뭐 먹어야 하나 걱정하는 게 얼굴에 다 쓰여 있구먼. 할머니 팔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는지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솥에서 뜨뜻한 밥 한 공기를 퍼서 얼른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 만에 먹는 집밥인지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으니 보기 좋네요. 식사 다 하셨으니 이제 가셔도 돼.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들어오라고 한 거니까.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신세를 졌네요. 다음에 뵈면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러셔. 또 오늘처럼 우연히 만나면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셔.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얘기도 하고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있었다는 게 저도 놀라웠습니다. 왠지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어릴 때 헤어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았거든요. 전 여전히 원룸인 집안에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우며 식사가 끝나면 잠을 잤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고 이때 누가 현관문을 노크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큰 쟁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밥과 반찬, 국이 한 상 차려져 있었고 금세 데웠는지 아직까지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아랫집 할머니가 갖다 놓으셨나 보네. 맛있겠다. 저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해서 1층 할머니 집 문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점심 때도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 앞에는 여전히 쟁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뭘 하면 좋을까? 집에 있는 재료들로 짜장면을 만들어 봐야겠네. 저녁 시간이 되자 제가 제일 잘하는 짜장면을 요리해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음식을 두고 가려는데 2층 총각인 것 같아서 나왔어. 이거 짜장면 아니야? 중국집에서 시킨 거야?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중국집에서 오래 일해서 맛있을 거예요. 아유, 맛있겠네. 같이 먹어. 들어와. 저도 할머니와 얘기하고 싶어서 순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짜장면을 반 갈라서 저랑 나눠 먹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좀 친해진 것 같네. 서로 통성명이나 해볼까? 난 강봉순. 이름이 촌스럽지? 전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총각은 아니고요. 아내와 딸을 화재로 잃고 제 얼굴에도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겁니다. 저런.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네. 그게 잘 극복이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중식당을 운영했는데 아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만 있다가 몇 달 만에 대화한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한창 좋을 나이인데. 그런다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힘들어. 오늘부터 나랑 서서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보자고. 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우선 슈퍼부터 같이 가보자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적응을 해야지. 사람들은 민철이 너 얼굴에 흉터가 있는지 어떤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저는 할머니를 따라 큰마트에 가서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와 얘기 나누면서 장을 보다 보니 굳어진 몸도 편해지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봐,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너 병도 나을 수 있어. 할머니와 저는 친모자지간처럼 가깝게 지냈고 수시로 아랫집 윗집을 드나들며 식사도 같이 하고 공원 산책도 같이 갔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어디 계세요?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나도 민철이만한 아들이 하나 있었지. 지금은 얼굴도 못 보지만. 됐어. 늙은이 얘기 들어봤자 재미없어. 할머니와 마음을 터놓으면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공사장 건설 현장에 무작정 찾아가서 실례합니다. 저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어느 분과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현장 반장이라 저랑 얘기하면 됩니다. 막노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거면 그냥 가슈. 아닙니다. 저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요. 혹시 제 얼굴에 흉터가 문제가 되나요? 사실 아까부터 흉터가 신경 쓰이긴 했는데 다른 데 아픈 곳 없으면 됐죠. 여기 일하는 사람들 남 일에 관심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랑 같이 일해 봅시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내일부터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준비할 건 없고 여기로 직접 오시면 돼요. 취직 소식을 제일 먼저 할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웬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동에서 지원하는 연금을 왜 거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족도 없으시고 집도 없으셔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 지원금 매달 꼬박꼬박 받으시면 돼요. 글쎄 난 필요 없다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찾아와요? 매번 저희 전화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왔죠.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이웃에 여쭤보니까 집에만 계시고 사람들과 왕래도 없으시다면서요. 동에서 목욕 서비스도 무료로 해드리고 병원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할머님이 싫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저랑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다니고 잘 지내세요. 그러니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들 가세요. 그래요. 나 이 총각이 잘 돌봐주니까 걱정들 말아요. 나 피곤하니까 어여들 가요. 다행이네요. 몇 년 동안 할머니가 이웃분들과 왕래가 없으셨거든요. 그럼 할머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조심히들 가십시오. 사람들이 돌아가자 할머니는 이제야 마음이 편하신지 아휴, 민철이 너가 딱 맞게 잘 왔네. 저 사람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쉽게 안 돌아가거든. 오늘 일자리 알아보러 간 건 어떻게 됐어? 그것 때문에 할머니 보러 온 건데. 저 건설 현장에서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반장님이 제 얼굴 흉터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뻐요. 아유, 그래, 잘 됐구나. 전 일을 시작하면서 바빠서 할머니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저녁에 퇴근하면 온몸이 쑤셔서 금세 골아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제법 일을 잘한다고 지방에 있는 큰 공사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 출장 가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죠? 민철아, 오랜만이네.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일 많이 힘들지? 그래도 이제 일이 몸에 익어서 덜 힘들어요. 반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돈도 더 올려주셨어요. 아유, 잘 됐네. 그래서 이번엔 지방에 있는 큰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돼서요. 내일 가면 석 달 후에 올 거예요. 그렇게나 오래 있어? 할머니, 저 없어도 식사 잘하시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저랑 같이 갔던 공원 산책도 매일 가세요. 그래, 그럴게. 저 거기 가면 바빠서 전화 자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할미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항상 몸 조심하면서 일해.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드시라고 탕수육이랑 팔보채 만들어 봤어요. 이거 드시면서 제 생각하세요? 아유, 힘들게 이런 걸 만들었어. 잘 먹을게, 민철아. 다음날 새벽 일찍 전 짐을 싸서 지방으로 갔습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냈고 한 번씩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 잘하셨어요? 아유, 그럼. 하루 세끼 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 저녁엔 공원에 산책도 갔어. 잘하셨어요. 우리 할머니 아들 말 잘 듣네요. 할머니, 제가 이번 달에 첫 월급 타서 할머니 통장으로 조금 보냈어요. 은행 가서 돈 찾아서 그걸로 고기 사서 드세요. 아유, 힘들게 번 돈을 뭐하러 보내.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식당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받을게. 이제 보내지 마. 얼마 안 돼요. 매달 용돈처럼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제가 옆에 있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항상 몸 조심하시고요.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마. 너도 몸 조심해.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나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지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공사만 끝내고 목돈 벌면 서울로 가서 할머니 모시고 좋은데 여행이라도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석 달 후 집에 돌아온 저는 할머니 집 벨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 민철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3층에 있는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 할머니가 어디 가셨나요? 웬만하면 외출 잘 안 하시는데 혹시 깊이 잠드셨는지도 모르니까 비상열쇠로 현관문 열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같이 가봐요. 나도 조금 이상해서 할머니 집에 가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 2주일 전부터 내가 퇴근하고 오면 1층 할머니 집 창문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깔끔해서 항상 옥상에다가 빨래를 넣는데 빨래도 없더라고요.
2주일 전부터 그랬다고요? 아저씨,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여니 집안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전 오열을 하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외롭게 혼자서 세상을 떠나셨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할머니가 떠나신 지 2주일쯤 됐다고 합니다. 그 2주일간 아무도 할머니께 연락한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제가 할머니와 통화가 안 된 것도 생각해보니 2주일 전부터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서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무심히 넘겼던 건데 그때 할머니를 찾아뵀어야 하는데 후회가 됐습니다. 고독사로 돌아가신 아랫집 할머니에게 자식 한 명 나타나지 않아 사비로 장례를 치르고 상주를 지키는데. 김민철 씨죠? BS기업 비서실입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BS기업에 도착하자 날 마중 나온 회장님 얼굴을 본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갑작스레 여기로 오라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전 강봉순 씨 오라버니 되는 사람입니다. 친오빠예요. 네? 오빠가 계신데 어떻게 친동생을 그렇게 혼자 두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회사 대표로 돈도 많으신 분이요. 돌아가시고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동생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이제야 겨우 얼굴 보게 되었나 싶었는데 장례식에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사업을 하는 부잣집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까지 모든 악기에서 능해서 천재 소리를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음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데 할머니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저 아이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못 갈 것 같아요. 뭐? 임신을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널 이렇게 만든 녀석이 누구야? 아버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아이의 아빠예요. 제 음악 과외 선생님이세요. 엄마 아빠도 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우리 집에서 너 과외하던 그 김 선생 말이야? 너보다 나이도 10살도 많고 가난한 고학생이라 아버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서 학비 지원해서 공부한 학생이었잖아. 아,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저한테 따뜻하고 제게 음악적인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연인 그 이상으로 제 음악 파트너로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그러니 선생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그 녀석과 헤어져. 봉순아, 아이는 낳아서 우리랑 같이 키우면 돼. 근데 그 사람은 오빠 눈에는 별로야. 사람이 뭔가 진실성이 없고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버지 말 들어. 오빠는 적어도 내 편인 줄 알았어. 다들 똑같아. 아무도 내 감정 따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할머니는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할머니는 남자가 사는 단칸방에 들어가 살림을 차렸고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을 돌보느라 할머니는 육아에 전념했고 악기를 연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아줌마가 되어갔고 남편은 젊은 여대생들 틈에서 지내다 보니 할머니와 비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제자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충격으로 할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시도했지만 우는 아이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첼로 연주와 피아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두세 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집에 오면 거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소홀하다 보니 아이가 아픈 걸 몰라서 치료 시기를 놓쳐 아들은 급성 백혈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의절하고 바람핀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아들마저 잃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셨던 할머니는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부모님과 오빠를 찾지 않았던 겁니다. 오빠는 수십 년간 할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다녔고 이제야 여동생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 비서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민철 씨가 제 여동생을 친엄마처럼 잘 돌봐주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과는 왕래도 안 하고 혼자서 지내다가 유일하게 민철 씨한테만 마음을 열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그나마 사람의 온정을 느끼며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인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뵙자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제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고 슬픔도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과 저는 할머니 장례를 잘 끝내고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민철 씨, 제가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은데 비서 통해서 알아보니까 예전에 중식집을 운영하셨다고요. 혹시 다시 운영해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식당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회장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전 다시 중식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회장님이 프랜차이즈까지 개설해줘서 전국에 100개로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100번째 프랜차이즈를 계약하던 날, 전 할머니를 모신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아들 민철이 왔어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짜장면과 탕수육 만들어 왔어요. 오늘 저 프랜차이즈 100호점 계약했어요. 할머니 오빠분이 저 많이 도와줘서 엄청 부자 됐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 이제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야겠네요. 엄마, 저 또 올게요. 이제 외롭게 혼자 계시도록 안 할게요. 저에겐 엄마같이 따뜻한 할머니셨고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